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장윤진TV, 장윤진TV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요, 11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 황현님 12시 되면 나가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빨리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 유동규 증인신문, 진술은 오락가락, 날짜는 오리무중입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계속 해왔어요. 유동규의 진술이라든지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정말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고 법정에서 한 말, 또 지가 전에 했던 말과 지금 하고 있는 말, 도대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 또는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경우도 심심찮더라. 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유동규 말이 좀 오락가락한다,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독 유동규의 진술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많이 관측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요, 유동규의 두 번째 증인 신문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네요. 지난주에 두 차례에 걸친 재판이 있었고, 오늘이 세 번째 재판이고요. 유동규는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오늘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지난주는 검찰 측 신문이었고요. 오늘은 변호인 반대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검찰 측 신문이 진행됐기 때문에 다소 검찰한테 유리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앵걸 들어보니까 그닥 유리한 얘기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고 하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날짜가 안 맞다. 변호사 때문에, 이재명이 보낸 가짜 변호사 때문에 내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어쨌다라고 하는데, 변호사가 오기 전에 이미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고 이미 다 쓸 거 다 쓰고 했더라. 이런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지금 유동규 증인신문에서도 상당히 많은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유동규의 기존의 주장에 대해서 일단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유동규는 기존에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나는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왔고, 나는 이재명 사람이라고 스스로 세뇌를 해왔다. 그래서 이재명을 위해서 분신 자살까지 하려고 했다. 근데 이재명이 나한테 가짜 변호사를 보내서 나를 감시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진실을 공개하게 됐다라는 게 유동규의 주장입니다. 기존 유동규의 주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있습니다. 유동규는 이런 주장도 해왔어요. 2020년 4월에서 5월 사이 정진상이 대선자금 20억 원을 요구를 해왔는데 김만배가 거부를 했다. 그런데 이듬해에 다시, 이듬해 한 6월쯤에 다시 요구를 하길래 결국 남욱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10억을 먼저 받고 10억은 나중에 받기로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게 유동규의 기존 주장입니다. 자, 10억은 어떻게 줬느냐?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남욱 정영을 거쳐서 모두 8억 4천만 원을 받았고 이 중에 6억 원을 지가 김용한테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대선 자금, 무려 대선 자금을 주는데 지가 중간에 쓱싹 한다고? 2억 4천씩이나 쓱싹해? 그것도 돈을 받았으면 바로 넘겨줘야지. 좀 뜸을 들였다가 넘겨줘요. 자, 돈을 줬다면서 날짜도 정확하게 몰라? 야, 애매하죠? 벌써 여기서부터 냄새가 좀 납니다. 자, 이게 어쨌거나 유동규의 기존 주장이었어요. 자,
유동규 기본 지존정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동규는 지난해 9월 가짜 변호사 때문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검사한테 실토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게 9월 26일이랍니다. 그리고 10월 5일부터 자기가 진술을 바꿀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의사를 개진하기 시작했고, 자, 10월 6일, 8일 변화된 입장에 대해 진술했으며 10월 9일 날 자수서까지 작성해서 제출했다. 요게 기존의 주장이에요. 이게 검찰 측 신문에서 나온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씩 좀 이상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동규는 선임하지도 않았는데 변호사가 찾아왔고, 언론에서 이재명이 거론되면 반드시 변호사가 나타났고, 변론보다 다른 데 관심이 있는 듯 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가짜 변호사였고, 그래서 내가 상당히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보세요. 아까 여기 보세요. 내가 선임하지도 않았다 그랬지. 선임하지도 않았는데 변호사가 찾아왔댔잖아. 그리고 언론에서 이재명이 거론되면은 그러면 갑자기 변호사가 쑥 나타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변호인 선임계를 보니까 유동규 자필이야. 유동규 자필 선임계예요. 아니, 내가 선임 안 했다며. 내가 선임 안 했는데 어떻게 유동규 자필 선임계가 나오죠? 자, 유동규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낸 게 아니고 우리 배우 마누라가 낸 거예요. 선임을 했다 그러려면은 수임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임료 약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임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뭔 소리죠? 아니, 선임계 냈으면 선임한 거지. 수임료 안 줬으니까 선임한 거 아니다? 아니, 수임료도 일단 선임을 했으면 선임료를 받기 전이라도 얼른 가서 계속 변론을 해주는 거지. 지금 감옥에 있는 피의자를 어떻게든 간에 도와주려고 하는 게 변호사지, 수임료 안 받았다고 나 안 가, 이런 게 사실 올바른 변호사 역할인가요? 사실 그거 아니죠. 자, 그리고 수임료를 받지도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준다면 그거 좋은 변호사지. 아니, 그렇다면은 이재명이 보낸 변호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변론을 했으면 좋은 거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적어도 배신은 아닌 거잖아요. 자, 그런데 수임료 안 줬는데 내가 선임 안 한 거다? 뭐예요 이거? 자, 또 있습니다. 재판부가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변호인을 선임한 게 네 의사에 반하는 거였냐?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네가 자필 선임계 냈는데 어떻게 이걸 아니라고 그래? 네 거 아니라 그래? 예. 자, 이 부분에서 유동규는 제대로 된 해명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거죠. 도대체 가짜 변호사다, 내가 선임도 안 한 가짜 변호사다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일단 하나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열심히 아직 수임료도 받기 전에 열심히 변론을 해준 이 변호사를 유동규는 해임을 해버렸어. 왜? 이렇게 좋은 변호사를 왜? 변호사를 해임시키는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일단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되시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수임료 받기 전인데 일단 열심히 감옥에 있는 그 피의자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뛰어주는 거 있는데 그 사람을 해임을 해? 왜? 단지 나보다 이재명을 더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니, 네가 이재명 사람이라고 했다며. 그래서 네가 분신 자살까지 하려고 했다며. 근데 너보다 이재명을 좀 더 신경 쓴다고 해가지고 그게 왜? 어쨌거나 니한테 열심히 해주잖아. 돈도 안 받고. 근데 해임을 해? 외부 압력이 있었던 거 아니야? 당연히 의심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보면은 맨 처음에
정진상이 대선 자금을 요구를 했는데 2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김만배가 거절을 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남욱한테 다시 요구를 했고 그래서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10억은 당장 그리고 10억은 1년 뒤에 이렇게 받기로 했다. 그래서 그중에 8억 4천만 원을 받았고 그중에 6억 원만 주고 2억 4천 원 내가 쓱싹 했다. 뭐 요 얘기잖아요. 자,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데 봅시다. 김만배가 경선 자금을 좀 대달라라고 했는데 이걸 거절했대. 아니, 김만배한테 이재명 측이 경선 자금을 좀 달라라고 했는데 김만배가 거절을 했대. 거절했대요. 이게 말이 돼? 응? 428억이 이재명 거라며. 근데 김만배가 거절을 해? 말이 돼요? 자, 다시 한번 2020년 4월 정진상이 처음 대선 경선 자금을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김만배가 이를 거절했대. 야, 김만배 간 크다. 428억이 이재명 거라며. 김만배도 안 되며. 에? 정영학이 들었다며. 남욱도 들었다며. 유동규도 안 되며. 그런데 야, 지껏 야 10억 달라고 20억 달라고 했으면 뭐야? 내 돈에서 갖고 와 이 얘기잖아. 근데 거절을 해? 왜? 이재명 돈이라며. 왜? 자, 일단 여기서 말이 안 되죠. 응? 428억이 이재명 거랬는데 왜 안 줘?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문제는 이 2020년 4월이라는 시점이에요. 이때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었고요. 그 무렵에 아직 그 선거법 관련, 뭐 형수 관련이라든지 뭐 그 작은형 관련이라든지 대장동 뭐 그 관련해서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 요 혐의에 대한 재판이 안 끝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판이 끝난 뒤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이전에 대선 주자가 아니라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우리는 그때 김경수 지사가 살아나길 더 바랬었지 이재명 쪽엔 그닥 큰 관심을 가지지도 못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대선 경선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본인 스스로도 재판이 채 끝나지 않아서 그 재판이 잘못 나오면 자기는 대선 경선은커녕 경기도지사까지 내려놓아야 할 판이 됐는데 돈을 요구를 한다고? 경선 자금을 요구를 한다고? 말이 돼? 경선 자금을 요구를 해도 그 이후에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2020년 4월이면 선거법 관련 대법원 선고가 있기 전입니다. 대법원 선고, 선거법 관련 대법원 선고는 2020년 7월이에요. 그런데 아직 대법원 선고도 안 났는데 경선 자금을 요구를 한다고?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었단 말이야. 벌금 300만 원이 나왔었다고. 그게 확정만 되면 이재명은 끝이었어. 그래가지고 모든 자산을 전부 다 정치적 자산 뭐 이런 거나 이런 거 그다음에 그 변론 뭐 법조계 경력을 모두 동원해 가지고 이 대법원 재판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야. 그런데 돈을 요구를 한다고? 경선 자금을 요구를 한다고? 차라리 야, 나 벌금 내게 돈 좀 마련하고 있어 봐. 이렇게 했었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근데 경선 자금을 그 준비를 하라 그랬다고? 돌았니? 자, 이에 대해서 유동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원래 김만배가 대법관들하고 잘 알잖아? 그래서 우리는 4월쯤에 이미 될 줄 알았어. 또 얼고 있네. 자, 4월에는요,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안 열었을 때예요. 이게 전원합의체 이때 회부되나 마나 할 때예요. 그런데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날짜가 일단 안 맞죠. 자, 여기서부터 이미 유동규 진술이 하나가 안 맞아. 이게 말이 안 되느냐고. 말이 되느냐고. 자, 또 있습니다. 자,
유동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1년 김용이 대선 자금으로 20억 원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유동규인 나 유동규가 남욱에게 부탁을 했다. 그래서 남욱이 돈을 주기로 했는데 10억은 당장 주고 나머지 10억은 내년, 그래서 총 20억을 주는데 10억은 내년 2022년에 준다는 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22년이면은 대선이 2022년 3월이죠. 3월 10일이죠. 그런데 대선 자금을 쓰면은 2021년에 다 써야지 2022년까지 왜 넘어가? 그죠? 여러분 맞죠? 자, 이게 날짜상 말이 돼요? 자, 2022년이면 경선도 끝났고요. 대선도 막판이에요. 근데 이때 돈을 준다고? 10억 원을 준다고? 10억은 이때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돈이야. 그런데 10억은 당장, 10억은 내년? 누가 이렇게 줘? 2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장 줘야지. 그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동규는 별다른 소명을 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 안 돼요. 자, 김기임님 너무 쇼킹입니다. 자, 쇼킹하죠. 자, 뿐만 아닙니다. 유동규의 진술 중에 말이 안 되는 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어디 갔어? 자, 다시 한번 유동규의 진술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그러니까 2022년 9월에 가짜 변호사 때문에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때부터 검사한테 실토하기 시작했다. 그게 9월 26일이란 거죠. 그리고 10월 9일 날 자술서를 썼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유동규의 주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무렵 검찰에 대한 유동규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유동규는 10월 20일, 그러니까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기 약 한 달 전에, 한 달 후에 석방이 됐는데요. 심경의 변화도 웃기지 않아? 내가 곧 나갈 건데 심경의 변화를 왜 일으켰을까? 아니, 나갈 전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야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내가 조금만 이대로 버티고 있으면은 나갈 수 있는데 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까? 그죠? 더군다나 변호사까지 새로 왔는데 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요? 자, 그래서 의심이 되는 게 너 혹시 협박이나 압박받은 거 아니야? 너 10월 20일 날 석방돼야 되는데 검찰이 너 석방 안 시킨다고 협박했던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동규에 대한 검찰 조사 시간대예요. 보세요. 빽빽하죠? 근데 이 시간대는요. 검찰 조사가 있었던 시간이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가 있었던 시간을 쓴 게 아니고요. 검찰 조사 가운데서 피고인 신문 조서가 없는 시간, 도대체 이 시간 동안 뭘 했는지 알 수 없는 시간, 피의자를 데리고 왔으면 신문을 해야 되는데 신문도 안 하고 그냥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는 날만 뽑아 놓은 거예요. 유동규에 대한 검찰 조사는요, 이보다 훨씬 많아요. 거의 매일 불려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틀에 한 번 혹은 3일에 한 번 꼴은요,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신문 조서도 안 남아있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는 날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아. 자, 이게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이죠.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추가로 밝혀진 게 있습니다. 9월 달에도 2번에 걸쳐서 유동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있었는데 이때 역시 2번 정도는
신문조서가 작성이 안 됐어요. 따라서 이걸 다 합치니까 10월에만 15시간, 이건 오탈자가 났습니다. 10월에만 12시간이고요. 10월에만 12시간, 9월까지 합치면 모두 15시간 이상에 걸쳐서 신문조서가 남아있지 않는 검사 면담 시간이 있더라.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을 했으면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도 안 하고 검사가 면담을 했더라, 유동규를. 아니, 불렀으면 조사를 해야지. 면담은 왜 면담? 면담을 그리고 몇 시간씩, 4시간씩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9월 26일, 9월 28일 수시간 동안, 여러 시간 동안에 걸쳐서 변호사 없는 검사와의 면담 시간, 그렇다고 해서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면담을 했다는 시간, 이렇게 수시간에 걸쳐서 여러 시간에 걸쳐 있다고 썼는데 제가 듣기로는 4시간으로 들었어요. 9월 26일 날 4시간 정도 검찰 조서가 남지 않은 검사 면담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다 합치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시간 이상 나오고, 아니 20시간 가까이 나와요. 9월부터 하면은. 예.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이거하고 유동규의 이 심경의 변화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것보다 추가로 2시간이 더 있다, 추가로 2번이 더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거까지 포함해 가지고 타임라인 한번 맞춰봤어요. 타임라인 맞춰보니까 야, 진짜 확실히 이상하더라고. 자, 이렇습니다. 타임라인 이렇게 나오죠. 예. 자, 여기서 보면은 변호사 선임을 한 때가 이때예요. 심경의 변화 자술서가 있었던 게 이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게 이때고 변호사 접견 거부가 이루어진 게 이때예요. 쭉 한번 보시죠. 네. 냄새 안 납니까? 그리고 10월 20일 날 석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 뭔가 냄새 나지 않으세요? 자, 이 부분을 좀 찬찬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때도 검사하고 면담을 했어요. 신문조서는 안 만들고. 이때도 신문조서 안 만들었어요. 이때가 벌써 4시간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4시간, 이것도 4시간으로 알아요. 또한 몇 시간? 이것만 해서 벌써 12시간이네. 나머지까지 다 합치면은 총 20시간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 변호사 선임계를 작성했는데 며칠을 끌다가 변호사 선임계를 나중에 제출해요. 4일이나 있다가. 그리고 변호사 선임계 제출한 직후에 변호사 접견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석방이 됩니다. 접견 거부할 이유가 없지. 그 다음에 석방될 건데. 아니, 변호사 해임하려면 접견 거부하지 말고, 아니 20일 날 석방인데 18일 날 변호사 만나가지고 좀 얘기 좀 하다가 좀 편하게 있다가 20일 날 나오면 되잖아. 근데 굳이 18일 날 변호사 접견을 거부해? 이 말은 뭐다? 잘못하면 이날 잘못했다가 석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날 일부러 변호사 접견 거부한 거 아니야? 그래서 10일 날 석방된 거고, 이때 변호사, 맨 처음 만나서 이렇게 면담을 막 열심히 했는데, 자, 그 다음날 갑자기 변호사 선임을 해버렸어. 추가 선임을 했겠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면담을 하네. 그러고 난 다음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변호사 선임계가 났다네. 그러고 또 면담이 있네. 2시간 넘게. 그러고 난 다음에 변호사 접견을 거부하네. 그리고 석방이 되네. 여러분 같으면 이거 뭘로 보이십니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거 뭘로 보이세요? 자, 봅시다. 자,
수시간 이렇게 이거. 이 여러 시간에 장시간에 걸쳐서 검사 면담이 있고 난 다음에 심경의 변화가 오고 또 이상이 오고 난 다음에 그 장시간 면담이 있고 난 다음에 접견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쫙 보세요. 이렇게 여러 시간에 걸쳐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면담을 하네. 그러고 자주서 썼다고? 근데 그 뒤에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되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길게 면담을 하네? 그러고 난 다음에 변호사 접견을 거부했네? 그러고 석방이 됐네? 자, 입장 바꿔놓고 검사 니들이 봐라고. 만약에 검사 니들이 봤을 때 이걸 의심 안 하겠냐고. 그죠? 여러분. 자, 앞뒤가.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일단 이것부터 앞뒤가 안 맞죠. 근데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변호사가 찾아가기 전에 이미 자술서는 작성이 돼 있었대요. 변호인이 접견을 거부한 뒤에 석방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법정에서 사실 변호사 측에서 강력하게 따졌습니다. 너 솔직히 봐라. 변호인이 찾아가기 전에 이미 자술서 작성한 거 아니냐? 변호사 선임계 제출하고 난 직후에 이미 너 자술서 작성했잖아. 그런데 너 왜 갑자기 우리만 변호인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 라고 하니까 유동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한꺼번에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그게 계기가 돼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지. 하나씩. 여러분, 이 말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게다가 여러분, 오늘 아주 오늘 드러난 사실 중에 엄청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 뭐가 있었느냐 하면요, 원래 자술서를 작성이 10월 9일인가 10일인가 그랬어요. 원래는 10월 9일이 작성일이었는데 오늘 공개하기로는 며칠? 9월 26일이라고 또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지요? 자, 변호사가 찾아가기 전에 이미 자술서가 작성돼 있는 게 아니냐. 이때 이건 언제를 기준으로 잡은 거냐면 10월 8일을 기준으로 잡아서 너 이때 이미 변호사가 니들 찾아간 거는 본격적으로 너를 찾아간 거는 10월 18일인데 너 이미 10월 8일 날 이미 자술서 작성한 거 아니야. 아니 10월 9일 날 작성한 거 아니야. 그런데 너 왜 변호인 만나고 난 다음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얘기를 해? 심경의 변화는 변호인 만나기 전부터 네가 말하는 가짜 변호사 만나기 전에 이미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던 거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동규는 한꺼번에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그게 계기가 돼서 하나씩 바뀌었다는 거지. 그래 조금씩 바뀌었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결정적으로 유동규의 말이 틀려집니다. 최초에는 자술서 작성일이 10월 9일이었는데 오늘은 뭐라 그런다? 10월 26일이라고. 아니 9월 26일이라고 말을 바꿔요. 이게 왜 이래? 26지 왜 26이 안 나와? 오늘은 9월 26일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럼 뭐야?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애시당초 변호사가 찾아가기도 전에 이미 유동규는 자술서 다 쓰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변호사를 만나서
신병의 변화를 일으켰다? 말이 하나도 안 맞네. 예. 그렇죠.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유동규의 말은 하나도 말이 안 맞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 유동규의 진술,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이거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거 맞죠? 예. 26은 또 어디로 사라져 버렸대? 예. 참, 26이 왜 안 나오지? 9월 26일이라고 내가 분명히 썼는데 26이 안 나오네요. 되게 황당하네. 자, 오늘 이 부분이 이 법정 진술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너 도대체 그럼 언제 쓴 거야? 자술서를 쓴 게. 이 문제까지 오늘 지적이 됐죠. 앞으로 검찰과 유동규 측이 어떻게 이거를 날짜를 맞출지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 좀 그러네요. 그렇죠. 좀 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검찰이 뭐라고 얘기를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과연 이걸 어떻게 말을 갖다 맞출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말을 만들려면은 또 뭔가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또 뭔가 다른 걸 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두고 보죠. 근데 다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유동규 진술의 그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게 날짜가 안 맞는 거 가지고는 굳이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타임라인을 보았을 때 일단 변호사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너 검찰한테 압박받고 너 검찰의 압력을 받아서 너 갑자기 진술 바꾼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을 수는 있겠죠. 적어도 지금 유동규가 하는 얘기가 전혀 신빙성이 없다. 가짜 변호사가 찾아오는 바람에 선임계를 내가 갑자기 그 자술서를 쓰게 됐다라고 주장은 하나, 실제로 보면은 변호사하고는 상관없이 이미 자술서는 써놨었고, 그렇게 본다면 너 검찰의 압박을 받고 자술서를 썼고 나중에 그게 문제시 될 것 같으니까 괜히 변호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받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날짜가 이렇게 틀리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김현숙님,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끝난 거죠? 라고 하셨습니다. 김필영님, 완전 먼저입니다. 예. 하라님, 기자로서 충실하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문채원님, 유동규는 알코올성 치매 걸렸네 하셨고요. 김필영님, 완전 회유당했어요 라고. 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 자, 후원해주신 분들 많으시네요. 하라님, 함께님, 하라님 2번 해주셨나요?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봄님, 유형숙님, 소정님, 예, 릴레이 동참이라고 하셨고요. 눈치 챙겨님, 예, 달려볼까요? 라고 하셨고요. 예, 그 다음에 천맘님,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예, 그 다음에 조수환님, 동규는 언제 정신 차릴까요? 정신 못 차립니다. 이분은. 글쎄,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볼 때도 유동규라는 사람이 그닥 신뢰가 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 볼 때만 그랬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볼 때는 안 그랬겠어요? 워낙 초기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니까 함부로 버릴 수가 없었을 뿐이지, 글쎄,
쉽게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죠. 뭐 이재명 대표도 알았을 거예요. 사실 워낙 초기에 같이 있던 사람이라 중간에 버릴 수가 없어서 계속 끌고 가고 있었을 뿐이지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12월에 유동규는 경기도에서 살짝 배제돼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때 정신 못 차린다는 게 이미 그때 감이 나온 거지 뭐.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 장용진 TV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유동규의 오늘 법정 진술 오락가락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고요.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오락가락했는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뒤이어서 유동규 배우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계속 이어갑니다. 네, 장윤진 TV